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네, 오늘 서양 철학자와의 만남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시간이 될 텐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런 것들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료한 인식과 답변을 갖고 있겠습니까?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길을,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그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이창호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전문가이십니다. 이창호 교수 함께 하셨는데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존재, 사전을 뒤져봐도 엄청나게 방대한 이제 연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의 그 윤리학 그 테마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 뵙게 된 게 여기 책이 있습니다만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분의 이제 저서 다른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 저서 직접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저간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거시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서양 고전 중에서 정말로 훌륭한 것들을 좀 번역을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인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국학 고전들은 많이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심지어 교과서 안에서도 그런 국학 그 한글로 좋은 한글로 번역된 국학 고전들은 많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썼지만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서양 고전을 좋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 접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이 공동 번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약간 놀랐는데요. 선생님 그 이력상에 보면 독일에서 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독일어 판본이나 영어 판본을 그 저본으로 하셨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 원전을 갖고 직접 번역을 하신 거군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한국의 그 신라 선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되고 하버드 미국에 가야 된다고. 엔칭 연구소 같은데 자료가 이제 마찬가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리스 젊은이들도 그리스 있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원초는 거기 있지만은 그에 관한 연구는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선진국에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니코마스 윤리학이 일단 그 체계를 좀 잠깐이라도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저술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의 윤리학적 저술 중에 이거하고 어떤 것들이 있게 되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 되나요? 일단 그 윤리학 저서가 세 가지로 전성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두루마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에오데모스 윤리학이라고 이름 붙인 두루마리가 있고, 그다음 대윤리학 좀 어려운데 마그나 모랄리아 큰 윤리학이라는 이제 또 윤리학 텍스트가 정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견해하면 세 번째 거 대윤리학은 좀 위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에오데모스 윤리학, 에오데모스 윤리학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학자에 하면 에오데모스 윤리학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그 어떤 그 얼리어 버전, 즉 초기 단계 버전이고 그 후속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버전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에오데모스 윤리학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사이에 어떤 발전적인 과정은 사실 없고 어떤 면에서는 에오데모스 윤리학에 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어떤
이견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일반 독자들은요. 그런 게 더 흥미롭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중적인 흥미를 한 발 더 나가보죠. 뭐. 네. 이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고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또 그의 제자가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계열이 참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근데 이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곱상한 제자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스승을 막 비판하면서 입장을 달리했다. 가령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자면 스승 플라톤은 너무나 이상주의적이고 관념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이렇게 좀 도대체 어떤 논의가 오간 겁니까? 그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어떤 경쟁 정신이 덕목으로 되어 있죠. 네. 우리는 그걸 뭐 청출어람,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서양 철학사에서는 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뛰어나면 좋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강박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양적 미덕하고는 좀 반대군요. 네. 그러니까 스승이 배웠던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더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어떤 경쟁 및 생존 의식이 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가깝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플라톤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아이디어 체계를 제시해서 플라톤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전은 서양 철학사 또는 서양 지성사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특징의 한 예화로 보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에게 많은 빚이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 비슷한 아이디어를 스승으로 취하지만 좀 다른 측면을, 다른 관점을 그게 투영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론 크고 방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 다름이 뭡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다름이. 저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떤 한 아이디어를 잡고 그 아이디어로부터 집을 지어 나갈 때 극단적으로 논리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극한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그 결말부를 보게 되면 대단히 근본적인 또는 좀 과격하다고 느낌이 올 정도로의 어떤 특징이 있음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첫 번째 출발 포인트는 상식.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의 테두리로부터 웬만하면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상식을 더 세련화시키는 그런 스타일로 사상의 집을 짓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갈 때까지 가보자. 내 생각의 극한까지 가보자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어떤 균형 잡힌 어떤 집을 항상 짓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니코마코스 윤리학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그 윤리학 책의 첫 문장 만나보시고 그리고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제1장. 모든 기회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왔다. 그러나 추구되는 여러 목적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의 경우 그 목적은 활동이며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활동과는 구별되는 어떤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행위와 구별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성과물이 본성적으로 활동보다 더 낫다. 자,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들어가면 바로 만나지는 귀절인데 말이죠.
이거는 현실적인 의미의 어떤 선, 전체적으로 좋은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건 뭐 철학자의 주석이 좀 필요한 대목 같아서요. 예. 그 기회와 탐구는 기술적 혹은 지적 활동 혹은 학문적 활동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문명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행위도 그렇고 네. 문명의 정수로서 학문을 가능케 하는 지적 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적인 인간의 사적인 행위와 사적인 결정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예. 그것은 어떤 좋음 혹은 좋은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 밑에 문장에 보면은 그 욕구 혹은 추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 사람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 활동이나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좋은 것 혹은 좋음을 욕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행위를 한다는 거고 이 좋음에 대한 추구 또는 좋음에 대한 욕구라는 계기를 놓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그 활동이나 또는 인간의 그 어떤 인생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또는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번역을 이게 영어의 the good 또는 what is good을 추상명사 좋음으로 할지 아니면은 사물을 지시하는 좋은 것으로 번역할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달라지네요. 달라지죠. 예. 그렇죠. 예.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과 좋음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 예.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는 구체적인 계물을 지시하는 아주 뭐 속물적인 예를 들자면 집이나 돈이나 자동차 좋은 집이나 좋은 옷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 역시 목표가 되죠.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 아니면서 여전히 좋은 것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예. 박지성이가 그 유럽 챔피언스컵에서 뛸 때 90분 내내 최선을 다해서 그 생각하면서 뛴단 말이죠. 포인트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계물이 아니면서도 좋은 것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것 역시 추구한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는 한편으로는 상금을 노리고 또는 승리를 목표로 뛰겠지만은 그것 말고 그 뛰는 활동 그 자체, 네. 결승전에서 또는 플레이를 하는 그 활동 자체가 그 사람한테도 목표일 거예요. 예. 돈 벌기 위해서 축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 만약에 돈 벌기 위해서만이라면 삶은 참 초라해지는 것일 겁니다. 예.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모든 행위와 선택은 좋음을 추구한다. 지금 여기 우리가 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선택할 때 굿이군요, 그게. 예, 굿 혹은 굿니스라고 번역하죠. 좋음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삶의 목표도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목표였던 것이 나중에 수단이 돼버려서 맞습니다. 다음의 목표로 또 그것이 수단이 되고 다음의 목표로 뭐 좋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면 사실은 더 나은 다음의 삶을 위해서 그 학교에 재직된 건 그 학교를 다닌 건 수단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 목표에 또 목표에 궁극의 목표, 최고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형식적인 그 특징은 그게 최고로 좋은 것 또는 최고의 좋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고에서는 행복이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의 위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목적은 좋은 것 또는 좋음이지만 하나의 목적이 항상 그 정점에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목적의 위치를 점하지만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수단의 지위를 점하기도 하거든요. 네. 인생살이는 그런 수단 목적의 그 위계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학 그러니까 자연수의 질서는 무한 소급을 허용하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수단 목적의 위계적 시리즈 또는 조음들의 위계적 시리즈는 무한 소급을 허용하지 않고 유한한 정점이 있어야 된다. 정점이 있다. 클라이막스. 그게 최고선인데 최고선은 뭐냐면
항상 그것 자체가 욕구되어지는 것이고 항상 그것 자체가 욕구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알파라고 해보죠. 네. 알파가 있다 이거죠. 이 알파를 만약 최고선이라고 우리 부른다면 이 최고선으로서의 알파의 형식적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알파 자체, 알파는 그 자체로 욕구되어진다. 그 다음에 알파 아닌 다른 일체의 것들은 바로 알파 자신을 위해서, 알파를 위해서 욕구되어진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최고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테고 최고로 좋다는 것은 뭘까 인생에서? 그건 행복 아니겠는가? 이 좋음을 추구하는 그래서 절대선에 도달하는 절대선을 그냥 제가 아주 제 얘기가 틀리면 그때그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그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에 도달하는 것의 어떤 방법론으로서 소위 중용의 가치를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용에 대한 이제 인식, 중용이 뭘 말한 것인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말이죠. 예. 그 전에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고선으로서의 행복 아이디어로부터 그 중용이라는 아이디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점핑한 듯한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아이테스한테 중요한 게 일본의 기능 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증인데 오케이 행복이라는 것이 최고선이라는 건 알겠다. 네. 그러면 그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행복이시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테스가 이제 다음과 같은 논변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든 간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에게 고유한 본성과 기능이 있다. 예. 아이테스가 제시하는 이그젬플은 얘는 신체 기관인데요. 그래서 심장이 있으면 심장이라는 이 생물학적 종에게 또는 그것에게만 고유하게 부여된 본성과 기능이 있죠. 혈액을 아주 심차게 펌프질하는 것, 그게 본성이자 기능인데 이런 본성과 기능을 잘 실현하는 그 심장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심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테스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인간 말고 또 인간의 신체 기관으로 말고 또 인간이 생산하는 인공종 말고 인간 자체에게는 어떤 고유한 기능이나 고유한 본성이 없을까? 그 질문을 날립니다. 그래서 있다 이거죠. 인간에게만 고유한 기능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따옴표 열고 이성, 따옴표 닫고 이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다시 말해서 사유나 언어적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이거죠. 그 기능이 바로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이고 또는 동시에 본성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인간이라 부른단 말이죠. 히랍 시대 용어로 하면 이때 이성성은 또는 이성의 능력은 흔히 이제 이 탁월함, 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영어 단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영어로 하면 보통 excellence라 보통 번역하기도 하고요. 좀 좁은 번역으로는 virtue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이테스는 문자 그대로 이성에 따른 문자 그대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바로 한 인간을 좋은 인간이게끔 만드는 활동이다.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어떤 것이 행복이냐 할 때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사물에게도 공통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그다지 행복의 절대치는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다. 좋음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문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 또는 좋은 삶은 어떤 것이냐. 가장 궁극의 좋음은 인간의
이성적 활동이 이루어질 때 네.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다른 종들한테는 부여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인간 종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본성 혹은 기능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극점의 행복, 궁극의 이제 행복의 절대치는 인간의 이제 이성적 활동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용하고 어떻게 그러면 연결이 네, 되는 겁니까? 이성은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적인 거, 진리 탐구 또는 사유 그 자체.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계기는 실천적인 기능입니다. 실천적인 거는 가족 그리고 또는 폴리스 사회 내에서 어떤 실천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행할 때 발생하는 기능이죠. 네. 그래서 후자를 이제 흔히 이제 도덕적 기능하고 연결시키는데 아이투에스는 문자 그대로 성격적 탁월성 또 성격적 덕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예. 에티케라는 말은 성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따라서 이제 성격적 탁월성이나 성격적 덕스러움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되고 또 그런 인간이 가장 좋은 인간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성격적 탁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삶,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지적인 것, 그다음에 지금 성격적인 것. 예, 예. 근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성격적인 것에다 더 우위를 부여한 것인가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많은 그 아이투에스 전문가들을 괴롭게 괴로움을 주는 어떤 논쟁인데요. 네. 아이투에스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품성이 최대한으로 그 완성된 사람 또는 그런 삶도 행복하죠, 분명히. 또 더군다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반드시 훌륭한 품성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예. 예. 하지만 신은 또는 자연은 인간이라는 이 특별한 종에게 그런 능력이나 그런 본성만 준 것은 아니고 어떤 독특한 또 다른 능력이나 본성을 주었죠. 그거는 사회적 동물로서로기보다도 고독한 존재로서 예.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꿰뚫고자 하는 진리 탐구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욕구를 줬다는 거죠. 예. 이 강렬한 욕구를 쓸모없이 내버려 두고 그냥 죽는다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아이투에스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 능력에 대해서도 인간의 그 계기에 대해서도 뭔가 자리를 부여하고자 욕심을 부렸겠죠, 아이투에스가. 그 제가 중용을 여러 번 질문을 드리는 게요. 이 탁월성 아까 엑셀런시 혹은 뭐 virtue 이 관점에서의 탁월성, 이 이성 활동을 얘기하는 걸 텐데 여기서 이 탁월성이라는 게 습관화된 중용이다. 이렇게 책에 이제 풀어져 나가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인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 그 중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상황에서 너무 나아가지도 않고 너무 그 뒤로 머물러 있지도 않고 더 중요하게는 그 쾌락과 고통에 관련해서 그 사람의 감정적 표출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중용 상태에 있다라고 부르고 그 중용적 상태는 성격적 또는 품성적 탁월성의 한 표현이 되는 거죠. 정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고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이게 이제 중용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예. 그 아이투에스가 중용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아마 다음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또는 더 평범한 용어로 칭찬 받을 만하냐 보상 받을 만하냐를 갈라주는 기준은 행동 바깥에 있는 또는 사람 바깥에 있는 어떤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한 행위는 상황 A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옳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상황 B에 놓이면 반대로 옳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중용의 품성을 갖춘 자는 바로 그 행동이 그 상황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아이디어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네. 중용의 의미를 자꾸 집요하게 여쭤보는 게요. 제가 학교 시절에 잘못 배운 겁니다. 중용에 대한 이해를. 중간치, 산술적 중간, 그러니까 못하거나 더하거나 뭐 이제 않는 그런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걸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상대주의적 태도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 설명대로 하자면 ITS는 궁수의 비유를 듭니다. 중용은 일종의 그 타격 행위, 즉 궁수가 화살로 정확하게 관역을 꽂는 행위입니다. 네. 한가운데를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박수 치는 거죠. 즉 칭찬하는 거죠. 예. 잘했다. 중용적 품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궁수죠. 궁수의 목적은 타겟은 객관적입니다. 관역입니다. 관역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좋은 게 좋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를 암시하는 그런 동양적 중용과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 반대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것을 요구합니다. 예.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 열거된 목록들 한번 보죠. 용기, 절제, 관후, 긍지, 온화함, 뭐 사교상의 덕, 수치심, 정의 등등입니다. 오늘 중에서 용기, 정의 이런 덕목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용기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냐? 예, 용기도 좋은 용기, 훌륭한 용기는 역시 중용적 상태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용기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겠네요. 지나치게 용기에서 만용이 되는 거고. 만용이 되는 거고. 또 용기가 또 모자라면은 이제 겁쟁이가 되는 거죠. 되고. ITS가 만약에 21세기 살아 들어와서 영화 터미네이터를 본다든지 또는 영화 람보를 봤을 때 그 람보로 분한 실베스터 스탈론이나 그 터미네이터의 그 주인공으로 분한 아놀드 슈와츠네거의 행동이나 감정 표출을 보고 자, 저 사람 참 용감하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그거는 용기는 그 두려움이라는 이모션, 감정이 완전히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많아서도 탈이지만 그게 너무 없어도 그건 중용이 아닌 거고 그 인간적인 어떤 용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마다 용기의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보자면. 상황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원래 천성이 맞습니다. 겁이 없어서 팍 차고 나가는 것도 그 사람의 용기인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한 발만 내딛어도 그 사람으로서는 용기가 되는 거겠군요. 상황마다 요구되어지는 중용 또는 중용의 용기가 다른 거죠. 네.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인데요. 용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정의는 좀 용기와는 좀 다른데요. 정의는 상호 호혜적인 거죠. 일종의 이제 주고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인정되려면 나 혼자 규정하는 게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행위의 상대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다 안 정의롭다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정의는 관계적 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신이 손해를 봐요. 파트너랑 같이 그 비즈니스 하는데 자신은 손해를 보고 저쪽 파트너 항상 이익을 취하고 나도 그렇고 파트너 그 사실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하기만 하는 사람, 알고 꾹 참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동양적 미덕으로 보면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랍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취하는 사람도 부정의하지만 그것을 뻔히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도 부도덕한 부정의한 사람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잘 봤어요. 세 학자의 공동 번역이었나요? 이제야 원문의 의미를
한국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아낌없이 의문부호를 던져준 많은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모자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 역자들의 몫이겠죠. 걱정은 놓아두세요. 어쩌면 그건 역자들의 몫이 아니라 독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질문이 있어요. 불경죄였던가요? 당신은 아테네 법정에서 불경죄에 해당해 사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하죠. 당신의 스승 플라톤,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던걸요. 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대왕이 죽자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소크라테스가 기소당한 바로 그 죄입니다. 네. 그런데 둘 간의 대응은 달랐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도망쳐야 한다고 했지만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토론을 했죠. 네, 난 도망쳤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철학자에게 두 번의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떠난 것이죠. 혹자는 그 탈출을 철학자적인 탈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법을 이야기했죠. 법과 정의를 연결시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난 현실에 발디딘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피해 난 떠난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비겁하다고도 하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도덕적 덕에서 정의와 용기, 그리고 긍지라는 측면에서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행동 역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인가요? 아, 질문이라고 해두지요. 내 저서는 독자들의 몫이요. 나의 질문 역시 당신들의 몫이라고 해두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도 아리스토텔레스, 당신의 사상을 이해하는 아주 작은 지점으로 두겠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창호 교수가 이제 만난 가상의 상황 설정입니다만 뭐 철학적 대화를 나눴다기보다 그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소크라테스가 직면했던 것 비슷한 그런 법정에 쓰게도 되고 또 망명지에서 최후를 보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와 연루 때문입니다. 예. 마케도니아가 아테네를 이제 지배한 거죠. 아테네 일종의 식민지 비슷한 상태였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1년 전에 아리투스 그가 사망 시점 1년 전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죠. 예. 그러면서 마케도니아의 대아테네 지배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어떤 반란, 즉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반란을 일으키고 마케도니아와 연루가 있는 자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리테스도 그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고, 아리테스는 부당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 마케도니아와 사실 연루된 적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희미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실정법이 곧 법은 아니다. 정의가 결여된 법이라면 그건 내가 곧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 실정법 안에 정의가 기반이 되어 있는 실정법에는 따를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과감한 추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 추측을 해보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자신의 본거지도 아니죠. 따라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 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야 될 이유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반을 개관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가령 이창훈 교수 같은 전문가가 일생을 연구해도 뭐 사실 한 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그냥 관심사가 되는 것들을 부분 특히 윤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있는 건데, 조금 남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그 친애, 뭐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선이고, 그러니까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굳이 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있냐, 독자적인 자기 어떤 세계, 자기 행복 이런 거 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친애라는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못 보고 자기와 비슷한 타자의 눈망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사랑하려면 즉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근본적인 성향, 즉 자기애를 실현시키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특징을 뚜렷이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나를 바라볼 수 없고 나와 가장 비슷한 자, 즉 나의 친구의 눈망으로 맺힌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다운뼈치고 이기적인 사람, 즉 자기애가 가장 강한 사람이 우정을 필요로 한다는 건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니코마스 윤리학의 마지막 권 제10권 다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 중. 그런데 이 일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에 비추어 보건대 입법의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때의 법은 문자로 쓰여진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또 그 법에 의해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교육되었든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폴리스에 있어서 법과 관습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아버지의 말과 습관이 힘을, 더구나 혈연 관계와 아버지가 베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좋아하며 잘 듣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의 한 대목을 만나보셨습니다. 윤리학과 정치학을 연결시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뭐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이렇게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입법자로서의 능력,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이제 좀 큰 맥락의 얘기,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그 속에서 좋은 인간,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라든지 그 부분이 이제 이 10권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것인지요. 10권 후반부에 이제 그 정치학 저술과의 연계 혹은 정치학적 논의와의 연계를 지시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하고 그다음에 그에 져서 정치학이 바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천적 탁월성 또는 품성적 탁월성을 갖춘 인간은 자신의 탁월성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텍스트, 문맥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문맥은 작게는 패밀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게는 폴리스 공동체일 수도 있죠. 그런 컨텍스트가 없으면 자신한테 주어진 잠재적 능력, 즉 실천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즉 오늘날 용어로 개인이 자기 자아 실현을 하려면 그 자아 실현의 물질적인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작게는 가족 공동체고 크게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폴리스 공동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폴리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행하는 활동은 정치적 활동이지만 이 정치 활동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윤리학적 사고의 컨텐츠하고 정치학적 사고의 컨텐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동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윤리적 태도와 어떤 정치적 사고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지금 그 말씀 말이죠.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이창훈 교수와 더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속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 선생님, 오늘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책을 뭐 계속 원용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에서 한 대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한 구절을 뽑으라면 시권 4장의 말미 부분을 읽고 싶습니다.